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65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축구 팬들이 아시다시피 6월의 시작과 함께 정말 축구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U20 월드컵, 여자 월드컵, A매치 평가전까지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했던 6월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한 달간 원투펀치가 좀 최대한 다양한 축구 이슈를 다루려고 했지만요. 저희 촬영 일정과 또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개하지 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다루지 못한 소식들을 좀 역순으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통상 목요일에 촬영을 하잖아요. 목요일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는 금요일에 나갈 거고 하나는 그 다음 월요일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에 있어야 될 이슈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이슈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고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 시점과 이슈의 이 날짜상 저희가 못 다루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거를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확 이슈가 몰렸을 때 그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20세 월드컵에 A매치에 여자 월드컵 개막 앞두고 그랬을 때도 저희가 다른 중요한 이슈들을 또 해외 축구 쪽에 못 다뤄서 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다들 아쉽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짧게 좀 역순으로 다뤄볼 거예요. 6월달 이슈들을. 첫 번째입니다. 뭐 가장 먼저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한 여자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죽음의 조에서 좀 강팀들을 만나서 고전을 했잖아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미래를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줄평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웠고 강력했던 조임에는 틀림이 없었고요. 하지만 또 우리 여자 축구가 어떻게 보면 조소현 세대, 지소연 세대, 이제 여민지 세대가 결합된 팀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멤버 뭐 좋다 이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여자 축구의 이후를 또 생각하면 과연 또 이런 정도의 선수들이 나올 거냐? 물론 이제 지소연 선수나 여민지 선수는 앞으로도 더 대표팀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여자 축구가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대한축구협회부터 시작해서 축구계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장 의원님은 좀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안타까웠죠. 네, 강채린 같은 어린 선수들도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을 탓하기에는 우리의 저변, 네,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 거기에 뭐 강제로 이거를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여자 축구의 활성화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꼈던 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자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쁜 소식입니다. 정정용호가 남자 대표팀 처음으로 FIFA 주간대회 첫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이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 감이 어땠는지 한마디만 듣고 갈게요. 결승전까지 가서 우승은 못했으니까 네. 이제 그날은 좀 아쉬움은 있었어도 뭐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다시피 그 자리에 간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큰 업적을 이뤘고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성과였고요. 뭐 계속 뭐 얘기 나왔던 거지만 정정용 감독 이하 모든 선수단이 정말 원팀으로 또 제가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건 정정용 감독의 어떤 지금까지의 리더십과는 다른 이해의 리더십. 선수들을 자발적으로 전술 이해를 하도록 만들고 또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팀을 만드는 그러한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 네.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은 또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정용 감독도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인터뷰 때마다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오히려 수고하셨어요가 아니고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막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네요. 우리 선수들 미래를 이제 이끌 선수들이잖아요. 정말 각 소속팀과 이제 대표팀의 향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텐데 많은 기대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알려드릴게요.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지금 코파 아메리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과 카타르가 초청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는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아르헨티나는 정말 못하더군요. 제가 그 한 경기를 봤는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못 다루고 있지만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 올라가면 아마 이제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재미있는 빅카드가 나올 때 저희가 코파 아메리카를
알파신 등을 통해서 다루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축구 팬들은 코파 아메리카 또 하고 그러니까 좋은데 선수들 생각도 좀 해야 된다. 그 얘기는 2015년에 코파 아메리카를 했어요. 그 전에는 뭐 2년, 3년 주기로 하다가 이제 뭐 4년마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2011년, 15년 했는데 2016년에 센테나리오라고 100주년 기념대회를 또 했어요. 연속으로. 근데 올해가 이제 3년 후인데 2019년에 원래 2015년에 4년 후니까 16년은 중간에 또 했고 센테나리오. 네. 또 지금 해요. 근데 내년에는 또 월드컵 주기 중간을 맞춘다고 2020년에 또 해요. 2015년도로 치면 6년 동안 4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선수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물론 팬들은 좋죠. 자꾸 하니까 좋은데 좀 너무 좀 들쭉날쭉 최근 분위기는 대회가 좀 너무 선수들 여름에 좀 쉬어야 되는데 혹사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네. 올해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올해는 아예 뺐어야 쉬고 돼. 그냥 2020년부터 그럼 들어갔으면 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안 돼요. 이런 말씀하시면 저희 방송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 그거야 재밌게 보고 축구 팬 입장에서 재밌게 이미 하고 보되. 있으니까 문제 네, 없어요. 재밌게 보되. 이미 방송 시작했잖아요. 네, 네. 어쨌든 코파 아메리카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너먼트 이후에 이슈들을 저희가 좀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팀이 토너먼트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 유럽 선수권 대회죠. UEFA 네이션스 리그 호날두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포르투갈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유로 2016에 이어서 두 번째 우승이잖아요. 네, 네이션스 리그가 아직은 초기니까 약간은 이제 실험적인 성격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가 이제 UEFA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포르투갈이 나름 큰 일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의 초대 우승팀으로 영원히 기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가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순간 자리를 잡고 지금보다 더 권위가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포르투갈 축구사에는 또 굉장히 또 그렇죠. 의미 있는 우승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현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하나 눈에 귀에 딱 들어오는 게 권위지거든요. 네. 저희가 UEFA 네이션스 리그 중계를 계속 하면서 올 시즌에 느낀 건 이 대회가 권위가 생기려면 지금 파이널 스테이지 와서 준결승 결승은 사실은 동기부여가 딱 하나였어요. 상금. 우승 상금이 하나로 한 136억 원 돼요. 네. 그 상금이고 사실 그 전에 사실 각 리그 A, B, C에서 그룹별로 1위를 차지해야 제가 보험이란 표현도 썼지만 네. 나중에 이제 유로 예선 본선에 혹시 떨어졌을 때도 그 차순위에 의해서 기회가 플레이오프에서 주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시드를 배정할 때 유로 예선 때 시드 순위 정해주는 게 이제 네이션스 리그 쪽에서 순위가 정해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파이널 스테이지 들어오기 전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동기부여는 그 전에 있지만 파이널 스테이지 와서는 사실은 동기부여를 더 올려줘야 권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UEFA 네이션스 리그는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 중에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특전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렇죠. 네이션스 리그가 더 권위적인 대회로 자리를 쉽게 잡으려면 특전의 크기를 좀 늘려줘야 돼요. 아, 그게 예.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아까 보험료 그 말씀을 당근이 하셨지만 더 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센 보험을 준다든가 그렇죠. 보험금 지급을 더 늘려줘야 그래야 이제 더 금방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갔다고 팬 여러분들이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원투펀치 본방에서는 얘기를 못 나눴으니까 짧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기는 뭐 지금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생각보다는 좀 밋밋한 내용이었고 초반 시작하자마자 시소코 핸드볼 나오면서 네. 리버풀 안 그래도 저 클롭 감독이 그동안 준우승을 좀 많이 해서 좀 조심스럽게 나왔거든요. 네. 전술적으로, 수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먼저 선제골이 그렇게 터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리버풀은 조심스러워졌고 토트넘은 디스크 라인에서 케인을 좀 무리하게 가동했죠. 네, 모우라를 준결승 헤트트릭 했는데도 벤치로 내리면서 그 수가 결국 통하지 않았잖아요. 네. 포체티노 감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기 플랜을 가져가지는 못했고 리버풀도 생각보다는 다이나믹하게 공격 파괴력을 올리지 못했던 소문난 잔치에 그렇게 먹을 건 없었던 사실 결승전이었어요. 내용적으로는.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미리 봤죠.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옐카 3란 프로가 있는데 네. 케인 선수 나올 것이고 윙크스 선수 나오면 이제 한현님 기용해서 얘기는 4-2-3-1 4-2-3-1 포메이션 돼야 될 네. 것이고 네. 손흥민 선수는 그럴 때 반드시 측면 날개에
나와야 전체적인 밸런스가 네. 맞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케인, 윙크스, 손흥민 선수 선발을 할 것이다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요. 뭐 피르미누 선수는 컨디션 좀 별로일 거라고 얘기했었고 시소코 선수가 중요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해졌어요 결국은.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그런데 어찌됐건 리버풀 팬들께는 정말로 그럼요. 마음 깊은 정말 곳으로부터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스날은 리버풀에게는 악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리버풀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그 말씀 그때- 하시는데 눈이 막 아련아련해요. 아, 눈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저 사실은 근데 리버풀 토트넘 팬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죠. 네. 그때 산현님하고도 이걸 알파신을 이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금 시기도 지났었거든요. 맞아요. 엄청 고민했죠. 근데 그 앞에 엄청난 큰 이슈들이 확 와서 그렇죠. 저희가 아 이건 어차피 다 많이 다뤘고 또 딴 데서도 많이 다뤘고 전술적으로도 사실 세부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팬들이 이미 다 리뷰가 됐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웠던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원투펀치는요, 이적 시장, 코파 아메리카, AFC 챔피언스리그, 프리시즌 경기 등 이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이슈들을 또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주제 달아볼게요. 자, 오늘 해외 축구 이적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해외 축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썰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직 이적 시장 초기잖아요. 그쵸. 이적 시장 완전 초기죠. 완전 초기죠. 저희가 이제 주제를 부여받기는 했사오나 초기라서 뭐 엄청난 게 다 된 건 없는데 엄청나게 한 구단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첼시의 에이스를 데려간 레알 마드리드. 아. 저 첼지언님 그 에이스를 데려간 레알 마드리드인데 아자르 선수 그리고 저희 원투펀치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됐던 밀리탕 선수 수비수 요비치 선수도 원투펀치에서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브라질의 아주 정말 센스 넘치는 이제 유망주를 또 데려왔는데 호드리고 고에스 선수 산토스로부터 그리고 페르랑 망디라고 이 선수가 리옹의 이제 레프트백인데 사실 이제 마르셀로 선수의 수비력에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시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마르셀로 선수가 정말 그 위치에서는 지존 같은 역할을 단연간 해왔던 선수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의 수비 밸런스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페르랑 망디라는 선수를 또 레알이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쓴 돈만 해도 엄청나요. 아자르, 밀리탕, 요비치, 호드리고, 망디 값이 싼 선수가 없어요. 다 엄청나게 네, 비싼 엄청난 돈을 쓰고 선수들인데 여기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포그바 선수, 네이마르 선수 그리고 여전히 뭐 몇 년째 계속 얘기는 따라다니는 은바페 선수 뭐 이런 얘기가 또 따라다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문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내보내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가렛 베일 선수가 가장 네. 대표입니다만 이 내보내는 선수들의 정리가 또 돼야 사실 여기다가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에릭센 선수도 있죠.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 뭐 포그바 선수냐 에릭센 선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레알이 지금 완전 초기지만 가장 거하게 한 팀이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분데스리가의 두 팀.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예요. 네. 바이에른 뮌헨이 이미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와 벤자멘 파바르 선수 그러니까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 양쪽 측면 멤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선수로 인해서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세대 교체 쪽으로 영입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아마 그 겨울 이적 시장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루카스 에르난데스, 벤자민 파바르 선수로 인해서 그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여기에 이제 우리 팬들도 좀 아시는 선수인데 함부르크의 얀 피테 아르프 선수. 네. 요 선수까지도 이제 근데 바이에른 뮌헨도 지금 여기서 끝은 아니고 몇몇 또 거물들 얘기가 또 연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도 레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거한 레벨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르트문트가 훈멜스 선수를 글쎄요. 네. 정말 애증의 존재인 훈멜스 선수를 다시 데려왔고 레버쿠젠의 율리안 브란트, 웨넨글라트바흐의 토르강 아자르, 호펜하임의 니코 슐츠, 도르트문트도 상당히 지금 거한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팀은 현재 끝난 것만 해도 좀 거한 그런 팀들이 있고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만 이제 따지면 장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지만 덜 리흐트, 포그바, 그리즈만, 네이마르 뭐 은바페 뭐 등등등등 이제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냥 훅 토스해 주시네요. 은바페 진짜. 그리즈만, 네이마르. 이적 초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동안 지난 시즌 특히 부진했던 팀
B클럽 중에 네. 네, 이런 팀들은 좀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모양새가 대충 형성되고 있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죠. 바이에른 뮌헨도 물론 있고 그렇지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팬들 아시다시피 과연 호날두의 공백이 어느 정도로 여파가 있을까? 그렇죠. 네, 오히려 팀 플레이가 그전 시즌에 뭐 아센시오나 이런 유망주들도 혹시 터질까? 뭐 이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오히려 또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호날두의 공백은 좀 컸죠. 네. 공격 득점 파괴력이 좀 커졌고 그리고 장기 레이스에서는 역시 허리 라인에서 조금 노쇠화된 토니 크로스를 비롯해서 그 3미들 체제가 조금 에너지가 좀 떨어진 느낌이 있었고 측면 풀백도 장기 레이스에서는 조금 부하가 걸리는 네. 이런 부분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저는 요비치만 데려왔으면은 조금 요비치가 먼저 나왔었으니까 물론 아자르도 계속 연결됐지만 그랬지만 아자르를 데리고 가면서 요거는 영입이 잘 됐다라는 생각을 됩니다. 그럼 지단 감독 입장에서도 사실 전술적으로도 요비치는 양발도 잘 쓰지만 2선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전술적 공격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아자르와 같이 프리하게 움직여주면서 벤제마를 만약에 같이 쓴다면 저는 이제 포그바도 말씀하셨지만 허리는 포그바를 만약에 데려온다면 확실히 뒤는 한 명 더 영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활동량이 있고 좀 헌신적으로 좀 많이 굳은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패싱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클래스의 미드필더가 한 명 더 필요하다. 네. 지금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남아있는 선수를 조금 쓴다 그래도 중앙 미드필더의 보강이 저는 더 오히려 절실해 보입니다. 네. 지금의 3미들 경험이 많지만 장기 레이스에 대비해서 네이마르가 오는 거는 너무 이쪽으로 지금 거기 지금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 선수들이 네네.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베일리 선수 뭐 얘기를 하셨지만 네이마르까지 오면은 조금 그거는 좀 앞쪽이 좀 정리가 막 필요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저는 지금 시급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그래도 조금 살을 붙여서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팀의 중앙이 더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미드필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포그바가 온다면 더 필요하고 포그바 같은 경우는 사실 지단 감독 체제에서는 좀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조금 자율성 주면서 지단 감독이 또 스타니까 네, 프랑스에 포그바도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헌신할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네이마르 선수가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네이마르라면 언제든 레알 마드리드가 욕심낼 만한 그럼요. 갈락티코죠. 팀이든 네,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는 다시 한번 이제 갈락티코 시대로 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요. BBC와 모드리치 크로스가 있었다면 이제 요 시대가 하나 이제 넘어간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새로운 갈락티코를 형성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뭐 밸런스 뭐 그걸 떠나서 네이마르 선수는 그렇죠. 오면 데려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원래 계속 저는 얘기하던 그렇다고 게 봐요. 방송사가 BBC였잖아요. BBC에서 NHK로 바꾸기를 원한다. 네. 네이마르, 아자르, 맞아요. 케인. 네, 사실 그렇게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K가 킬리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킬리안 K가 음바페. 킬리안 음바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절반도 형성이 안 됐지만 요비치라는 다른 카드가 왔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는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썰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몇 가지 썰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게 맞는지 좀 네, 네, 네. 중간중간 네, 네. 체크 좀 해볼게요. 예, 예. 음바페 얘기하셨잖아요. 네. 레알에 엄청난 관심이 보이긴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 회장이 다음 시즌에도 200% 무조건 우리 팀에 뛴다. 네, 그 축구판에서 100%, 200% 이런 말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200%라는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일 것 같던 일이 어느 순간 뒤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음바페 선수는 그래도 잔류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 네이마르가 오히려 떠나면 떠났지 지금. 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파리 생제르맹이 내줘야 한다면 네이마르를 그래도 내줄지 않을까. 네. 그럼 네이마르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해볼게요. 메시가 바르샤 회장에게 영입해주세요 네이마르를 이란 얘기를 했다고. 전체적으로는 네이마르는 또 에이스가 되고 싶어 하고 네. 메시의 존재하에서 자신은 다른 곳에서 에이스가 되고 싶은데 갔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지난 시즌의 상황을 보면은 이 선수가 풀 시즌에 리스크가 조금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부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음바페는 이제 장기 레이스에서 B클럽에서 뛸 수 있는 피지컬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여전히 많고 뭐 어떤 부상이나 이런 리스크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빅클럽이든 지금 음바페는 데려가면 돈이 있어서 가능하면 데려가면 되죠. 무조건. 근데 지금 기간은 이 종류가 너무 비싼 기간이고. 파리가 내놓고 싶어하지도 않는 그쵸. 기간이고. 네, 네, 그거는 당장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선수를 판다면 저도 한현님하고는 동감하는 부분이죠. 오히려 네이마르를 내놓지 않겠네요. 네네. 그거는 이제 협상하기 나름이지만 돈 많은 클럽끼리. 근데 네이마르가 만약에 시장에 나올 경우에는 데려갈 수 있는 후보는 극히 제한적이죠.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네이마르에 관심이 있어. 그런 네.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EPL에 아주 돈 많은 클럽이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밖에는 안 되긴 하죠. 그리고 메시 선수는 네이마르 선수를 좋아할 가능성도 크죠. 근데 이제 네이마르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 메시의 휘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다시 메시의 휘하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네이마르 선수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굴리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과연 메시의 휘하를 벗어나서 그동안 행복했는가? 사실 어. 파리에서 그렇진 오. 않았거든요. 실제로 매 시즌 또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하면서 팀에 또 기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 선수가 나이를 그때보다는 더 먹었죠. 그렇죠. 몇 년 전에도 뭐 스피디하게 그 스피드로 먹고 살진 않았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더 느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메시 선수가. 그렇다면 네이마르 선수도 지금 다시 휘하로 잠깐 들어가 볼까? 라는 부분은 괜찮을 그런 수도 생각은 있겠는데, 할 수도 원래.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아예 아닌 팀에서 오퍼가 오면 우리는 바로 당신이 에이스입니다. 이러면 그 네이마르 선수가 거기에 더 끌릴 더 수도 있죠. 그렇죠. 발상을 쓰기. 예, 예. 자, 그리즈만 얘기를 또 해볼게요. 바르샤가 원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메시가 네이마르를 영입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갑자기 또 리버풀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좀 이제 그럽니다. 이적 시장 초기니까 여러 연계 루머 설들이 이제 난무하죠. 연쇄 이동이 분명히 큰 이동은 한 선수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연쇄의 큰 이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즈만이 그 키는 분명히 쥐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리즈만의 행보에 따라서는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가 안 되고 그리즈만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르셀로나 뭐 가는 것 같더니 지금 약간 불투명해졌죠. 그렇죠. 다른 클럽들이 또 달려들겠지. 맨시티도 그렇고 아마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도 달려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지금 지금 그리스만 상황은. 선수 얘기가 나오는 클럽은 물론 바르셀로나와 가장 먼저 나왔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팬분들 안녕 뭐 이거 했을 때 이제 바르셀로나 가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 파리는 냄새가 좀 또는 짙어지고 있죠. 프리미어리그의 아니면 뭐 빅클럽이죠. 맨체스터 시티나 혹은 뭐 바이에른 뮌헨 얘기도 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왜 파리 생제르맹 얘기가 최근에 짙어지냐면 네이마르가 왠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만약에 네이마르를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네이마르 쟤랑은 같이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자리는 그리스만의 자리로 하겠죠,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네이마르를 내보내면 그리스만은 당연히 데려올 수 있죠. 네네. 그 자금력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네이마르 선수와 그리스만 선수의 이 이동은 상당히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는 이게 사전에 완전히 사실상 확정이 돼야 이제 이걸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기 이동이 되기 때문에 누굴 먼저 그냥 확 이적해서 확정시킬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빅클럽들 사이에서 그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잠깐 하면 아틀레티코는 그리스만의 비슷한 유형의 대체는 아닐 수 있지만 그 화제가 됐던 주앙 펠릭스 선수. 주앙 펠리스는 포르투갈에서 연기가 되고 있죠. 호날두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고 뭐 약간 루이 코스타 선수 인상도 좀 있고 뭐 카카 선수 브라질이지만 뭐 인상도 좀 있는 선수인데 이 주앙 펠릭스 선수가 저희 지금 녹화 기준상으로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행에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네, 뭐 5년 계약할 거다 뭐 굉장히 이런 아직 얘기가 뭐 오피셜이 많죠. 뜬 건 네.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약간 흥미로운 게 아틀레티코가 펠릭스 선수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려면 시메오네 감독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펠릭스가 오게 되면 우리의 스타일이 약간 업데이트 돼야 될 거다. 네. 근데 과연 이제 펠릭스가 만약에 실제로 왔을 때 아틀레티코가 또 어떤 형태가 될 건지도 깨알 같은 그 재미가 있을 거예요. 10대 후반에 음바페를 봤을 때 확신보다는 저는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 피지컬적으로나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니죠. 이 선수도 네. 19살이긴 한데요. 저도 이 선수 경기를 보면 대표팀이나 벤피카 경기를 보면 그 정도의 확신은 아닌데 분명히 가능성은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그바 선수 유벤투스의 사리 감독이 포그바와 라비오를 원한다.
핫은 핫인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레알 대 유벤투스의 대결이 될 공산이 그래도 좀 크다. 포그바 네. 선수의 뭐 친정 클럽 중에 하나고요. 유벤투스는. 그 또 유벤투스에서 어떻게 보면 또 세계적인 레벨로 도약했던 클럽 자체가 또 유벤투스였고, 그리고 물론 포그바 선수에게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팀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요 중에서는 결국은 레알 아니면 유벤투스 양단 간에가 가장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 이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가게 될지, 각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명만 더 얘기하면, 처음에 여름 이적 시장 아주 열리기 전에는 바르셀로나로 거의 갈 것 같았던 덜리흐트 선수 있죠? 네. 마타이스 덜리흐트 선수. 이 선수도 요즘 보면은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 올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이. 리버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근데 여기도 파리 생제르맹과 유벤투스가 또 끼어 있어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끼어 있으면은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뭐 성적도 좋고 돈도 많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하나 딱 있으면은 또 이게 약간 좀 껄쩍지근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덜리우트 선수도 지금 봐서는 파리 생제르맹 아니면 유벤투스 아니면 EPL 돈 있는 팀. 그렇게 중에 양당 간에 나자.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그보다 더 아래 단계로 지금 순위가 내려간 것 같아요. 아스날을 한번 돈 좀 쓰세요. 이분이 쓰는 건 아니니까. 아스날은 저도 마찬가지. 물론 더리우트 선수가 이적 시장 때문에. 있으면은 뭐 어느 팀인들 안 좋겠습니까? 뭐 앞으로 한 10년을 또 유럽 축구 수비계를 이끌어갈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돈이면 뭔가 예전에 데니스 베르캄프나 티에리 앙리처럼 팀의 역사를 좀 바꿀 수 있는 선수 하나만 좀 왔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후끈 날아오르는 해외 이적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또 해외 이적 시장 좀 행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뭐 정우영 선수 독일 진출 1년 만에 이제 이적을 했어요. 바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프라이부르크. 이거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건 정우영 선수 지금 19살이잖아요. 만으로. 자신 커리어에서 아주 큰 기회를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적료가 450만 유로, 네. 한 60억 원 되거든요. 이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 분데스리가에서 이적. 프라이부르크 치고는. 역사상 탑 3에 그렇죠. 드는 네. 이적료예요. 네, 큰 금액이에요. 그 금액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바이백까지 넣었더라고요. 네네. 바이백 금액을 제시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다 데려올 수 있는 조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지금 정우영 선수에 대한 미련,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그만큼 지금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팀을 어쨌든 옮기기 때문에, 감독도 이렇게 되면은 그 슈트라이 감독이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팀이 지금 보니까 그리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임대돼서 활약을 했는데 다시 갔어요. 네네. 이 선수가 윙어도 보고 또 세컨 스트라이커 쪽에서도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다시 호펜하임으로 이제 원소속 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측면이나 정우영 선수가 스피드도 있고 주고 움직이는 움직임도 좋고 그런 선수잖아요. 여러 이선에서 여러 위치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정우영 선수를 보니까 이 프라이부르크에서 기회를 꽤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올 시즌에 나이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이 나이 때 정우영 선수 지금 뛰는 걸 보면 확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도 괜찮을 거예요. 올 시즌. 그 현지에서도 나오는 그 얘기들을 보면 이 슈트라이 감독의 전술과 현재의 구상에 정우영 선수가 아주 잘 들어맞는 선수이고, 정말 이 정우영 선수의 그 프라이부르크 영입은 정말 쓰려고 영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즉시 전력감이고 그 팀 전술상 아주 요긴한 몫을 담당할 그런 선수로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슈트라이 감독이 지금 측면 자원들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적 시장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특히 측면에서 어떤 기술적이고 센스가 있는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을 보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프라이부르크가.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그 카테고리 안에 범주에 속하는 선수로서 영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쓰기 위한 영입이다. 그쵸. 그래 많이 쓸 거다. 동감합니다. 어쨌든 정우영 선수한테는 엄청난 기회고 기회죠. 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현우 선수 U20 월드컵의 주역인데요. 자그레브 완전 이적을 제안받았어요. 이거는 완전 이적했죠. 네. 완전 이적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저 개인적인 인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네. 뭔가요? 이번에 저 폴란드의 현지 공항에서 울산 현대고의 박기욱 감독을 만났어요. 울산 현대고 코칭 스태프가 그 제자들을 응원하러 정말 부랴부랴 왔다가 또 부랴부랴 가셨어요. 근데 김현우 선수, 최준, 또 오세훈 선수, 최준 선수, 이 울산 현대고 이제 우리 프로 유스가
이 선수들을 잘 만들어서 뭐 울산 현대고뿐만이 아니라 뭐 박기욱 감독 얘기를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K리그 유스들이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배출해서 이번에 맞아요. 또 20세 이하 월드컵 잘 치렀는데 김현우 선수 스승이신 그 박기욱 감독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인사를 길게 못했는데 여기서?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오늘 저 방송 인터뷰 때문에 김현우 선수를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적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그 디나모 자그레브 지금 2군에 있잖아요. 거의 2부 리그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산하 구단이죠, 2부. 근데 이제 2군 완전 이적. 디나모 자그레브 2군 완전 이적이 됐다 그래요. 근데 작년에 1군 선수들이랑 딱 한 번 같이 연습을 했대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완전 이적을 선임대 후위 이적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에서 내줬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1군에. 네. 근데 본인 얘기로는 이제 1군 센터백에서 그래도 경쟁을 할 선수가 누구냐니까 2명 예를 들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디라베르하고 프랑스 출신의 테오필 캐터린 이 2명의 센터백이 있는데 자기는 1차적인 목표는 이제 2 센터백을 넘는 것. 그게 목표고 참고로는 거기에 울산현대에 또 오르샤 선수가 있어요. 오르샤 선수가 잘해준답니다. 자기를.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 대한 그 희망이 상당히 이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좀 으쌰으쌰해서 1군에 좀 많은 도전 기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현우 선수가 이렇게 U20 월드컵에서 활약을 보여주면서 완전 이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더욱더 빛나게 보여줄 수 있길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정말 썰이 무궁무진해요. 조현우 선수는 썰은 무궁무진한데 저의 지식과 정보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마인츠 얘기가 있었지만 답답해 마인츠는 또 이제 아닌 듯한 쪽으로 지금 예. 또 얘기가 가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 뭐 디셀도르프, 아우크스부르크 지금 조현우 선수가 마인츠까지 해서 한 5구단 정도가 막 하마평이 있긴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뭐 연결이 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에이전트들한테 들은 얘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정확한 정보 쪽은 얘기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조현우 그거 선수는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썰들인데,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지금 조현우 선수는 군사 훈련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어차피 그 이적이 그 이후에 형성이 되고 아마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괜히 저희가 섣불리 얘기하기가 힘든 지금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그게 이제 선수 이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현우 선수는 분데스리가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네. 그 선에서 얘기를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상 분데스리가로 가는 선수는 권창훈 선수가 일단 될 얘기가 걸로 좀 많이 보이는데 되고 네네. 있죠. 권창훈 선수는 기사들에 의하면 가는 것 같아요. 가는 팀만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을 뿐. 그래서 권창훈 선수 앞으로 또 독일 무대에서 좋은 좋은 활약 활약. 펼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결설이 또 다시 나오는 선수는 지금 이제 베이징에 가 있는 김민재 그렇죠. 선수. 맞아요. 네, 김민재 선수 빨리 좀 어떻게 유럽 진출길이 좀 잘 풀려서 좀 옮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 짧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강인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는 지금 다들 뭐 아시다시피 아약스 관심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네네. 또 PSV 에인트호벤 아약스의 또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팀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라리가 안에서 셀타 비고나 레반테 이야기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들 가운데 어디로 가든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냥 라리가에서 레반테 같은 팀은 물론 그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좀 뭐 약팀이고 뭐 하위권 팀 아니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셀타보다도 레반테가 이강인 선수 당장 실력 발휘하기에는 좋은 면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포메이션이나 전술 컨셉 자체가 레반테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살려줄 수 있는 포진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예, 예, 예. 근데 셀타는 그렇게 뛸수 오히려 있는 거. 옛날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주의 플레이도 많이 했는데 요즘 셀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발렌시아랑 좀 엇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라리가에서 레반테 가면은 여기도 나름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 경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오히려 이강인 선수한테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하죠. 지금 얘기 나오는 어디로 가든 저는 뭐 이강인 선수는 괜찮은데 단 발렌시아 팬들 입장에서요. 이게 물론 20세 이하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계가 뭐 총력을 다해서 뭐 총력전으로 임하는 대회는 아니지만 냉정하게 말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 위너
20세 이하 월드컵 최우수 선수가 자기 팀에서 나왔는데 이 선수를 그냥 막바로 딴 팀에 뭐 임대든 보낸다는 것 자체가 발렌시아 팬들도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은 구단 수뇌부나 감독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이, 네. 20세 이하 월드컵 골드볼 위너를 어딜 그렇게 쉽게 보내? 우리가 써야지. 그래서 저는 발렌시아가 뭔가 쉽게 안 보낼 가능성이 그 골든볼 위너로 인해서 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사실 좋은 역할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아요. 네. 전술적으로 사사이기 때문에 측면 쪽 고립된 역할을 자꾸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유연하게 푸는 유형의 감독도 아니기 때문에 팀의 성향 아까도 한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뭐 스투시트나 이런 팀으로 가면 안 되죠. 네. 비바람이 부는 스토크의 밤. 네. 롱포라고 막 이런 축구 말고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에 가되 확실히 이강인 선수는 프리한 영역 중앙에서 프리한 영역에서 뛸 수 맞아요. 있는 그러한 팀, 또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팀,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라. 네, 저는 그렇다고 2부 리그, 3부 리그 너무 이렇게 그런 쪽 아니 말고. 이강인 선수는 이미 그런 데 그러니까요. 갈 레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딜 가든 일부러 갈 거예요. 일부 리그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그런 전술 운영에 자신을 프리한 전술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발렌시아 팬들도 그런 선택을 했다고 이강인한테 뭐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왜 아니까 지금 현실을. 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선택을 또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적 시장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승부 예측 얘기를 할 시간입니다. 나나나나나. 드디어 올킬 장군님 탄생.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미스코리아 아니에요? 이런 감격적인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무릎 한번 이렇게 붙여요. 여러분,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월드 피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올킬을 했네요. 근데 하필 올킬을 할 때 와. 저는 2개를 맞췄는데 팀 로고가 잘못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몰랐대요. 제가 올킬로 됐다면서요? 아, 진짜요. 위원님이 올킬인 그런 줄 적이 알았다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작진에게 좀 네. 항의를 하세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네. 부탁드리면서 자, 제가 울산승, 서울승, 상주승 모두 올킬했습니다. 아 역시 K리그 여신이에요.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올킬하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그나저나 제가 올킬을 한 3달 만에 첫 올킬. 너무 첫 이제 올킬을 늦게 이 분위기 했지만 타서 이 분위기 타서 이렇게 원래 네. 흐름을 한번 타야 하면 되는 또 자주 거니까. 나와. 한 번 하면 자주 나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365회 승부 예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과 우루과이 지금 코파 아메리카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우루과이. 바로요? 제가 오픈 채팅에서도 저는 이번 대회 우루과이에게 마음이 쏠리고 있어요. 우루과이. 저도 우루과이. 우루과이? 베테랑은 오카자키랑 몇몇 있잖아요. 시바사키랑. 네네. 저 A매치 경험이 많은 선수는 네네네. 한 3명, 4명은 있는데 다 바뀌었죠, 좀. 이번에 이제 일본은. 많이 테스트를 또 경험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 조직력의 안정성에 있어서 이거 산전수전 공중전 그 베스트 멤버들 많이 경험한 우루과이가 조금 위에 있죠. 그리고 이 코파 아메리카 같은 대회는요. 요거는 애국심이 필수거든요. 그럼요. 우루과이는 애국심이 있어요. 우루과이 네, 선수. 알겠습니다. 저도 우루과이 할게요. 자, 그다음 대구하고 서울의 경기를 가보겠습니다. 3, 4위의 대결인데 저희가 먼저 해야 돼요. 그 올킬하신 분이 한번 먼저. 제가 해야죠. 먼저 해볼까요? 먼저 하세요. 아, 근데 이 경기도 좀 박빙일 것 같은 게 서울 5월부터 패가 한 번도 없어요. 대구도 나쁘지 않잖아요. 안방 경기잖아요. 지금 8경기 안방 무패 이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에드가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이 있었어요. 이게 다음 경기에 여파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안방 무패가 끊길 것 같다. 오. 서울. 저는 난타전 끝에 2대2 무승부. 무승부. 무승부도 있을 법한 것 같아요. 무승부 삘이 좀 이거 강한 경기긴 해요. 저는 DGB 대구은행 파크의 힘이 그래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대구. 저도 무승부. 아, 무승부예요? 저도 무승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황적으로는 서울이 알리바이프 선수, 고요한 선수, 박주영 올라오죠. 선수의 지원 사격 속에 지금 뭐 페시치 선수가 상당히 그쵸. 결정력이 좋고요. 뭐 이제 오스마르 선수까지도 득점에 마구 가담해주고 서울이 지금 루트는 제가 봤을 때 더 다양해요. 근데 대구도 세징야 선수, 김대원 선수의 폼은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DGB 대구은행 파크의 힘을 무시하지 그치. 못하겠어요. 그 분위기가 저는 불패가 안 끝날 것 같아요. 무승부. 자, 강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요거는 무승부 냄새가 짙긴 한데 무승부?
짙긴 한데 살짝 강원승일 것 같아요. 살짝 강원, 뭐 한 골 차. 살짝 강원승. 저는 사실 올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다들 이제 강원을 좀 약팀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저는 6강권 도전 후보 6강에 잘하면 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는 제리치 선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김경수 감독도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은 오히려 요즘 그렇게 뚜렷한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살짝 강원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강원. 오. 분위기가 20세 이하 버프를 좀 받을 것 같아요. 오. 이재익 선수 바로 오. 콜할 것 같고 어. 이재익 선수 힘들 근데 수도 그렇다고 있지만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위기 홈팬들이 제일 적은 팀이에요 사실은. 네 춘천이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관중도 좀 늘고 강원이 조금 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느냐. 저도 강원. 저는 지난번에 포항 이제 김기동 감독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김기동 감독님이 원래는 굉장히 뭐 언론에서 아주 그 사람 아주 그렇죠. 괜찮은 있으시고 사람인데. 굉장히 재밌게 하시잖아요. 근데 좀 살짝 이제 뭐라 그러죠? 기운이 조금 떨어지셨다 할까요? 뭔가 내 경기 지금 무승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조금 살짝 아이,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 좀 처진? 마음과 네. 경기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믿어보세요. 아직 그리고 포항이 뭔가 그 내 경기 무승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와, 이런 또 실마리를. 네. 이런 분석을. 예. 자, 이렇게 365회 승부 예측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QR코드 아시죠? 지금 딱 나가고 있는데요. 스캔해서 바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 오픈 채팅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해요. 자, 이제 365회 1부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